자, 그리고 이제 목재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목재 가공 제품. 합판, 대표적이죠. 플라이우드. 한 겹 한 겹 하는 그 플라이우드. 얇은 단판을 서로 직교되게 키워드입니다. 홀수 겹으로 키워드. 접합한 판재입니다.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 목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원래 목재는 섬유 방향과 섬유 직각 방향의 차이가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합판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과 깎듯이 깎았어요. 얇게 깎아서 얇은 판을 이렇게 한 겹 놨어요. 거기에다가 본드 발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판을 잘랐어요. 이번엔 이렇게 얹었어요. 그 다음 판 이렇게 얹었어요. 또 그 다음 판 이렇게 얹었어요. 자, 이렇게 얹으면은요, 이게 점점 이 방향성이라는 게 사라져요. 이게 원래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는 방향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위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엄청 많은 겹을 합니다. 한 뭐 9겹 뭐 이렇게 해서 홀수 겹으로 접착을 하면 방향성이 짝수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방향성이 없어진다. 뭐가 더 세다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곡면 가공을 해도 균열의 우려가 적어요. 곡면 가공. 이걸 붙일 때 이렇게 곡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합판을. 그리고 우리 이케아 혹시 가보셨나요? 이케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만든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못 그리죠? 의자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한 겹 한 겹이요. 다 합판이에요. 이거를 곡면 가공해도 이 균열될 우려가 적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늬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제품이 규격화되어 사용이 편리해요. 보통 우리 48합판, 36합판, 지금은 거의 많이 안 쓰죠. 36은 4자 8자 해서 4 곱하기 3, 8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2400에 1200 요런 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격화되어서 내가 어디 가서 사와도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사와서 잘라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합판 제조 방법 로터리 베니어가 있고요. 요렇게 딱 축에 꽂아 놓고 돌리면서 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판이 펼쳐져 나오는 그것이 로터리 베니어. 대량 생산에 용이해요. 슬라이스드 베니어는요. 요렇게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널결, 파독결 얘기했죠. 요렇게 중간 쪽에서 자르면은 이렇게 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형태의 무늬가 아름답게 하는 거고요. 소드 베니어는 톱으로 썰듯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울퉁불퉁한 이런 결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요즘 자작나무 합판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낙엽송 같은 거 만져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접 소드 톱으로 썬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소드 베니어입니다. 넓은 기계 대패로 나이테를 따라 두루마리를 펴듯이 연속적으로 벗기는 작업, 얼마든지 넓은 베니어를 만들 수 있고 원목의 낭비도 좀 줄일 수 있어요. 슬라이스드 베니어는 중간 자르면 크게 나오겠지만 끝으로 갈수록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원목의 낭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로터리 베니어는 벗기기 때문에 이렇게 원목 낭비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성목입니다. 글루 라미네이티드 팀버예요. 팀버가 목재에 글루가 풀칠했다. 라미네이트가 어떤 코팅했다. 집성 목재로 이렇게 집성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선별된 건조 목재를 섬유 방향이 평행하도록 서로 적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판을 붙일 때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붙일 때 여기 사이에 본드를 발라서 두 개의 목재를 붙이는 거예요. 목재를 붙여나가기 때문에 크게 만들려면은 계속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치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구분체로 잘라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강도도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길고 단면이 큰 부재를 그냥 붙이면 되니까 응력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층하고 접합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목재를 붙일 때요. 일자로 잘라서 붙이는 것이 솔리드 접합이라고 하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톱니를 넣어서 만드는 것을 핑거 조인트라고 해요. 손가락처럼 생겼다. 핑거 조인트.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여기가 자꾸 부러져가지고 그런가?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솔리드 조인트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집성목 만들 때 뭐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섬유판이라고 하는 것은 톱밥이나 대패밥, 나무 부스러기를 가압 성형하여 만드는 판입니다. 그 안에 일단 섬유판은 굉장히 큰 이런 틀인데요. 그 안에 MDF라는 게 속해요. MDF. MDF가 있고 HDF가 있습니다. MDF는 미디움 덴시티 파이버 보드 섬유판인데 중밀도 섬유판이에요. 중밀도 섬유판. 정확한 마감이 요구되는 뭔가 좀 매끈한 판이 요구되는 실내 건축 공사의 바탕용이나 가구, 걸레바지, 몰딩 등에 쓰입니다. 우리 걸레바지 이렇게 구매해 오면은요, 이렇게 길이별로 단면이 잘려서 오잖아요. 걸레바지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깥쪽에는 데코 시트, 시트가 이렇게 감겨 있고요. 그 안에 뭔가 톱밥을 묵혀놓은 것처럼 생긴 목재가 들어있어요. 그게 MDF입니다. 걸레바지나 몰딩 등에 쓰이고 있고, 우리 가구도 되게 저렴한 가구는요, 좀 이렇게 뜯어보면은 MDF인 경우가 있어요. 좀 잘 휘어지고, 별로 힘없고. 자, 그리고 파티클보드도 요거 우리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그 싱크대 같은 거 보시면은요, 책상 같은 것도 보셔도 책상 위에 이렇게 필름 박아놓은 거, 목재를 절삭 파쇄하여 건조시킨 후 합성수지로 말아서 가열 압착 성형한 판상 제품입니다. 우리 책상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런 좀 덩어리가 큰 아이들이 이렇게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옆에가 벗겨진 경우에 앞에 필름이 발려 있고요. 이 테두리에는 엣지 필름, 아이고 필름이 스펠링이 뭐죠? 어쨌든 엣지 필름. 이게 벗겨지는 경우에 보시면은요, 안에 어떤 목재 덩어리 같은 게 막 보이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판상 제품이 보입니다. 파티클 보드인데요. 우리 저 싱크대 같은 거 한 번씩 벗겨진 거 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변형이 MDF보다는 적다는 거지 완전 적은 건 또 아니고요. 음이나 열 차단성이 우수하고 수분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라미네이트 코팅할 때 여기 코팅지가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게 수분이 좀 약해서 이 싱크대에 물을 먹으면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요즘은 잘 없지만. 요즘은 워낙에 제품도 잘 나오고 이렇게 싱크대 인조대에서 끝에 코가 있어서 물이 많이 안 넘어와요. 게다가 문자관이 밑에 있고.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좀 많이 벗겨졌던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이게 비슷하게 섬유판인데 톱밥을 말았느냐, 나무를 빻아서 만들었느냐, 그냥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성이 없어요. 이거는 결이고 뭐고 없어요. 나무 부스러기를 빻아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거고, 가구나 싱크 상판이나 칸막이 벽에 쓰이고요. 목재 이런 폐재들을 빻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티클 보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변형이 아주 작다? 물을 먹지 않았을 땐 아주 작아요. 물이 없을 때. 그리고 합판에 비해 휘임 강도는 떨어지지만 강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얘가 좀 플렉시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안쪽에 있는 그 강도, 단단한 정도는 합판보다는 좀 튼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흡음성과 열 차단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틀렸어요. 칸막이 벽이나 가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나무 조각에 합성 수직의 접착제를 섞어서 고열 성형한 것, 나무 조각이 키워드죠. 톱밥은 MDF, 나무를 이렇게 빻아서 쓴 거는 파티클 보드. 그 차이. 코르크 보드 아시죠? 코르크는 우리 와인 그 끝에 막아주는 마개잖아요. 이 코르크 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게살 껍질을 벗기듯이 밖에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가공을 해서 코르크로 쓰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 약간 말랑말랑한 보드고요. 코펜하겐 립은 곧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철을 두어서 만든 판재, 그리고 플로링 보드는 바닥에 붙이는 거, 뭐 그런 차이.
자, 그리고 방부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방부목. 곰팡이균이나 곤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존력이 있는 방부약품을 침투시켜서 아예 공장에서 만들어서 방부 처리한 목재입니다. 외부에 비 계속 맞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외부 데크나 테라스 벤치, 계단 등에 사용됩니다. 근데 방부목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방부액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장 한 장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펜하겐 리브 별표가 3개예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두꺼운 판을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따내서 이렇게 리브와 홈을 만들어요. 리브를 만들고 각 강당이나 극장 등의 내벽에 붙입니다. 음향 조절 효과, 이렇게 소리가 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하고요. 장식 효과, 좀 보기에도 예뻐요. 좀 비싸겠죠, 그런데? 실내 고음 처리에 탁월한 효과, 강당이나 집회장, 영화관, 실내의 공음 현상을 막아줍니다. 이게 아까 아마 잔향과 관련이 있을 건데 소리가 그냥 혼자 노는 거,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음향 조절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미려한 루버 역할을 합니다. 이게 수장제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걸 붙이는 게 수장이라고 했잖아요. 완성된 걸 붙이는 거. 도배도 수장이고요. 타일도 수장이고요. 마루판도 수장이에요. 수장. 도장과 미장과 구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장은 페인트 바르는 거, 미장은 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바르는 거, 그 차이. 수장은 완성된 제품을 붙이는 거. 뭐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실내를 마감하는 용도기는 하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코펜하겐 리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다음 중 강당, 집회장 등 음향 조절용으로 쓰이거나 일반 건물의 벽 수장제로 사용됩니다. 일반 건물에 못 쓴다는 아니에요. 비싸니까 못 쓰겠죠. 그렇지만 돈이 좀 있으면 일반 건물에도 쓸 수 있다라고 좀 하셔야 되고, 키워드는 강당이나 집회장 등에도 쓰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장제라는 것은 미장, 도장과 구분해서 완성된 것을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된 코펜하겐 리브를 일반 건물에 붙인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당, 집회장에 쓰면 좋지만 일반 건물에 써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음향 조절. 자, 그리고 플로링 보드, 플로링 블록, 파켓 패널 주로 바닥 마루용으로 쓰이고요. 플로링 블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목재인데 바닥에 붙이는 그냥 마루판처럼 생겼습니다. 파켓 패널은 요즘 이런 거 있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길게 2개, 짧게 2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한 부재고 이렇게 붙이는 것들을 파켓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바닥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SPF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강목이나 방부목 제작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S는 스프러스, 강원비나무, 파인, 소나무, 그리고 뻐는 전나무, 소나무, 강원비나무, 전나무 요 3개를 섞어서 강목 등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SPF 수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봤어요. 자, 그리고 마루는 규격 및 가공법에 따라 플로링 보드, 이렇게 그냥 보드, 그리고 플로링 블럭, 약간 길이 차이, 그리고 파켓 패널은 방금 그린 대로 긴 거 2장, 짧은 거 2장, 짧은 거 2장, 긴 거 2장,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붙이는 방식, 블럭. 그리고 쪽매 널은요, 이렇게 목재를 붙일 때 이렇게 제혀 쪽매로 할지 아니면 턱솔로 할지, 이렇게 널을 붙이는 방식을 그냥 쪽매 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목으로 만드는 원목마루, 그리고 온돌마루랑 강마루랑 좀 개념이 비슷하고요. 합판마루랑 비슷합니다. 합판마루. 합판 위에 라미네이트 필름을 바른 거, 목재 모양의 필름을 바른 거. 강화마루는 MDF를 강화해서 만든 거. 근데 MDF라고 안 부르죠, 이제. HDF가 되겠죠. 강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닥에 붙이는 것들이 강화마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밀도 목재 패널. 목재에다가 열 경화성 수지를 혼합해서요,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켜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목재 가루에다가 열 경화성, 열을 받으면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는 합성수지를 섞어서 말아서 이런 틀에 놓고 찍었어요. 마치 마루처럼. 열 경화성 수지가 있기 때문에 인화성이 좀 적어요. 급격한 인화성. 열을 받으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틀에 넣고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후성. 바깥쪽에 외부에 어떤 춥고 덥고 비 많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손상과 부패가 없다. 네, 거의 없다. 라고 보시고 산성이 강하고요. 햇빛, UV 처리. 햇빛 받아도 크게 많이 갈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충격성과 긁힘성을 저항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요. 자, 이제 석재. 돌입니다. 돌. 물리적 성질. 장점은 불연성입니다. 돌에 불 안 붙죠. 그리고 압축강도가 커요. 내구성, 내수성, 물에 좋고요. 마모 잘 안되고 화학 제품에도 우수하게 저항을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외관이 장중하면서 좀 장중한, 웅장한 느낌, 그리고 아름다운 느낌. 조직이 치밀한 것은 물갈기, 숫돌로 갈아버리면 광택이 발생을 해요. 동일 석재라도 각기 다른 외관과 색조를 보여줍니다. 같은 화강석이라도 문격에서 나온 거 하고요. 저기 포천에서 나온 거 하고 컬러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각기 다른 색조. 단점은요. 인장 강도가 낮아요. 이렇게 지금 판재를 위에 세워놓고 뭔가가 받치고 있고요. 위에서 압축을 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인장력이 발생을 하는데 얘는 톡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크고 긴 부재를 얻기가 어려워요. 자연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때도 좀 수입할 때 어려움이 좀 있죠. 그리고 비중은 크고요. 가공할 때 톱처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전용 기계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가공성이 좀 나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열, 이런 화기에 접하면 화강암은 그 안에 조직이 팽창해서 팝콘처럼 튀어요. 그래서 일부러 구워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 열을 받았을 때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석재의 분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성 원인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른 분류인데요. 화산작용으로 생겼다 화성암, 화성암의 풍화물이다 수성암, 그리고 화성암 수성암이 지열과 지압으로 변질되었어요. 그것이 변성암입니다. 풍화물이라는 것은 이 화산작용에 했던 아이가 막 흘러가서 어디에 쌓여서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수성암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바로 응고되고 냉각되어서 생기는 것.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무암이죠. 바로 생기는 것.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좀 압력을 받고 비를 맞고 해서 생기는 것들이 화강암. 그리고 섬로감, 안산암, 부석 등이 화성암에 속해요. 이것은 좀 앞머리를 따던가 아니면 이 종류를 표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이 표를 좀 보시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성암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이 처음에 화산작용으로 생긴 화강암이나 현무암이나 부석 등이 뭔가 빗물 맞아서 가루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퇴적되어서 어떤 강, 하류에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 사암, 모래가 마치 이렇게 굳어진 것처럼 생긴 사암, 그리고 석회암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들이 가루가 굴러와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응회암. 응회암도 굉장히 애가 푸실푸실 힘이 없어요. 사암도 마찬가지고 느낌이 왠지 이대로 쓰기엔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래서 석회석도 보통 우리가 가루를 내서 어떤 시멘트의 원료처럼 쓰잖아요. 얘들이 지금 어떤 가루가 흘러와서 쌓였기 때문에 별로 좀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성암은요. 화성암이나 수성암 이 아이들이 흘러와서 쌓였다가 지열이나 지압으로 뭔가 성분이 변질되었어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전파암, 대리석, 사문암 등이 있습니다. 전파남은 이게 결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리석이 우리 실내에 되게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변성암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층리라는 게 있는데 전파남과 같이 퇴적층이 쌓여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 화산작용을 했을 것이고 흘러왔겠죠. 흘러와서 쌓였는데 그것이 어떤 또 열을 받아서 변질이 된 거예요. 퇴적층이 쌓여서 지표면에 생긴 것으로 이 한 겹 한 겹 떼어낼 수 있대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떼어낼 수 있는 그 층을 층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목리라는 거 아까 나왔죠. 목리는 나무의 결이었고요. 층리는 이 석재의 결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중 화성암에 속하는 것 안산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거 폭발하자마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강암, 어떤 현무암, 안산암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응회암이나 뭐 사암 이런 게 약간 조직이 약간 푸슬푸슬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가루가 흘러와서 쌓인 것들은 사암이나 응회암 등에 속하고요. 전파남과 대리석은 어떤 결정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뭐 그런
단단하고 얘는 또 결이 되게 많아요. 해서 두 개 다 어떤 압력과 변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사암, 응회암, 아니지. 사암, 응회암 이 아이들이 이 화성암에서 가루가 물을 타고 흘러와서 쌓여서 만들어진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모래의 재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은 사암이라고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수성암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형상. 우리 석재의 모양을 보는 건데요. 이 채석장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돌이 있대요. 이것은 개, 강아지, 개의 치아, 개의 송곳니처럼 생겼다고 견치석이라고 부릅니다. 네모뿔형. 그리고 사괴석은요. 이렇게 15에서 25cm 정도의 각형으로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 4개를 쌓았을 때 한 번에 질만 하대요. 지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괴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4개를 한 짐에 질만한 돌. 그냥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잡석은 지름 20cm 정도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돌이에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땡글땡글 생긴 게 아니라 자갈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땅 밑에 이렇게 물은 빠지고 건물은 받칠 수 있는 잡석 다짐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판석은 두께가 15에서 20 정도로 판 형태로 만든 것. 이것이 판석. 바닥 깔기 등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각석은 단면이 30에 60, 길이가 60에서 150 이렇게 생긴 각석. 우리 보도 옆에 보면 보도블록 그 사이와 이 도로와 그 사이에 좀 주로 쓰는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핵심 키에 보시면 창호에 사용되는 석재가 있어요. 창이 이렇게 있고요. 창 위에 되는 것을 인방돌이라고 합니다. 창의 상부에 걸치는 것. 그리고 창대는 이렇게 경비실 같은 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석재가 이렇게 어떤 뭐랄까 석재가 뭐 얹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거 아래쪽에 붙이는 거 이것을 창대석 또는 창대돌이라고 하고요. 창 옆에 붙이는 것을 쌤돌, 창쌤돌 이렇게 부릅니다. 옆에 대는 돌. 돌림띠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창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장식 역할을 하는 것. 돌림띠. 그리고 창쌤, 창쌤돌, 쌤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에서는 창쌤이라 했다가 어떤 문제에서는 창쌤돌 했다가 어떤 때는 쌤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하든 어떤 걸로 하든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창의 하부에 됐다 하면은 바로 답 나오죠. 창대돌. 그리고 창 옆에, 틀 옆에 하면은 바로 쌤. 상부라고 하면은 인박.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면이 30에서 40 정방향에 가까운 돌로써 네모뿔형. 정방향은 좀 우리 머릿속에서 없앱시다.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없애고 네모난 이런 뿔형 견치석 네모뿔형으로 만든 거고 개의 이빨 모양이라고 해서 견치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강암의 특성 한번 볼게요. 화강암은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단단하지만 내화성은 좀 부족하다가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열에 접하면 팽창균열한다고 합니다. 불에 바로 접하면. 자, 화강암 단단해요. 그리고 내구성 및 압축 강도가 아주 큽니다. 외관이 수려하고 흡수율이 적은 편이어서 큰 판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화강암으로 기둥 만들 수 있고요. 토대 만들 수 있고요. 바닥재나 내외장재 다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화성 부족한 거 아주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암은 화성암 중에서 좀 흔하대요. 종류가 많고 성질과 색상이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강도나 경도, 밀도가 크고 내화적이며 이것도 내화적이라고 하네요. 석질이 치밀하여 구조용 석재나 장식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화강암과 비슷한데 얘는 내화성이 크고 쟤는 내화성이 적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현모암은 입자가 작거나 치밀하고요.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자. 이 중간에 구멍 어떡하나요 하시면 안 되고 입자 자체가 굉장히 좀 치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검은색, 아메색. 우리 제주도 가면 많이 있는 거죠. 석질이 또 경고에서 토대나 석축에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앞면의 원료로 쓰인대요. 앞면이 뭐냐면 이렇게 석재를요, 이렇게 섬유질처럼 만드는 거예요. 열에 녹여서 뽑아내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섬유질에 이런 판재를 만들어내서 스티로폼 판처럼 만들어서 우리 불 이렇게 막을 때, 불 나면 이거 불 뚫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판재로 만들면 벽체에 돌려가지고 벽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H빔 보 배웠죠? 거기에 내화 뿜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앞면을 녹여서 뿜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현무암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회암입니다. 화성암 중에 포함되어 있던 석회분 또는 동식물의 잔해 중에 포함된 석회분, 이것들이 물에 있다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석질이 굉장히 치밀하지만 내산성, 내화성, 내호성이 부족해요. 산성에도 잘 못 견디고요. 왜냐하면 얘가 강알칼리죠. 그리고 내화성도 좀 부족하고 내호성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루를 내서 시멘트의 원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시멘트의 원료. 석회암은 석질은 치밀하지만 이것들이 부족해서 석회나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가루를 내버리는 거죠. 가루. 석회암. 그리고 사암입니다. 암석의 붕괴로 의해 생긴 모래로 자갈이 수중에 침전 퇴적되어 경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이 이렇게 바닥에 쌓여가지고 경화된 것이 사암입니다. 실내 장식재로 주로 저는 많이 쓰이는 걸로 봤고요. 또는 약간 이렇게 조직이 약간 푸슬푸슬해서 외부 마감재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전파남 요거 문제에 많이 나와요. 진흙이 침전되었대요. 처음에 진흙에 침전되면 이것이 이파남이 됩니다. 이것이 또 압력을 받아서 생성된 암석이에요. 그래서 이파남은 보통 수성암에 속하는데요. 이것이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변해서 변성암이 되는 거예요. 얇은 판재로 뜰 수 있고요. 천연 슬레이트라고도 부르고 지붕재나 외벽재로 쓰인다가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전파남은 지붕재로 쓰인다. 천연 슬레이트처럼. 자, 그리고 응회암입니다. 뭔가 사암이나 응회암이나 좀 푸슬푸슬하다. 머릿속에서 흡수성이 높고 강도가 높지 않아 건축용으로 부적합하다. 화산에서 불출된 화산재 또는 화산모래가 퇴적되거나 응고되어 부스러기가 고결된 단단해진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성암에 속하죠. 특수 장식재에 쓰여요. 왜냐하면 단단하지 않아서 건축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량 골재나 가벼운 골재 그리고 내화 재료도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 대리석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대리석. 석회암이 변했대요. 뭘 받아서? 압력과 열을 받아서. 그래서 대리석 보면은 중간에 굉장히 투명하고 단단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마 압력을 받아가지고 성분이 변했나봐요. 굉장히 치밀하고 견고합니다. 색채와 반점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실내 장식재, 조각재, 시공급 재료 등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탈리아나 저 대만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에 의해서 산화된다. 요거 키워드. 자, 그리고 옆에 트레버틴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석의 일종입니다. 갈색 줄무늬, 다공질, 특수 장식용인데요. 대리석의 일종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건물 외부 벽체 마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대리석은 빗물에 산화된다, 녹아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대리석은 석회암에서 나왔잖아요. 석회암, 석회석을 이렇게 가루를 내서 시멘트 가루로 쓰죠. 시멘트는 굉장히 알칼리성, 그래서 산성이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석은 운모, 사무남계 광석으로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낮은 다공질 경석이 돼요. 열을 받게 하면. 그래서 우리 질석 보온재라고 해서 이렇게 단열재 밑에 깔아줘가지고 바닥에 열을 좀 차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팽창시켜가지고 비중을 굉장히 작게, 가볍게 만들어준 석재를 질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면 아까 나왔던 거, 현무암 등을 판형으로 만든 거, 또는 이렇게 뿜칠해서 H빔을 막아주는 거. 그리고 펄 라이트는 펄이잖아요. 펄, 진주암. 이거를 가열해서 만든 경량 골재, 가벼운 골재고요. 흰색이 난데요. 흰색. 내부에 미세한 구멍을 가지는 것. 이것이 펄 라이트. 자, 인조석에는 안료를 쓴대요. 인조석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백시멘트로 만드느냐, 아크릴 수지로 만드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백시멘트에다 안료, 색소 넣고 돌가루, 종석이라고 합니다. 종석 넣은 게 있고, 아크릴 수지에 색소와 돌가루 넣은 게 있어요. 보통 백시멘트로 말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뭐 우리 그 욕실 젠다이 위에 좀 주로 많이 쓰고요. 아크릴 수지로 말아준 것은 이렇게 욕실 그 세면대 위에 받쳐주는 그런 것들, 아니면 싱크대, 상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색소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안료. 황토나 이런 흙에서 나온 주토, 산화철, 약간 붉은기리 뜨는 거 넣을 수 있는데, 트래버티는 대리석 일종이잖아요. 이건 완성품. 약간 개념을 다르게 문제를 내놨네요. 자, 그리고 각 석재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틀린 것만 보면 석회암은 구조제로는 조금 불가능해서 시멘트의 원료로 주로 쓰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공질이며 석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암갈색의 무늬가 있는 것으로 물갈기를 하면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부분과 골진 부분이 있어 특수 실내 장식재로 쓰입니다. 일단 대리석의 일종인데요. 암갈색입니다. 색깔. 그리고 실내 장식재. 물갈기 하면은 굉장히 반짝거리는 특징. 트래버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트래버틴은 문제에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문암이라고 하는 건데요. 섬로각이 변질된 거. 사문암. 그리고 암록색 바탕이라고 하네요. 실내 장식재로도 쓰이는데, 대리석 대용으로 트래버틴을 쓰든 사문암을 쓰든 이렇게 변성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석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이런 온도로 부피를 키워서 비중이 되게 작아요. 1이 물이라면 우리 목재가 1.5사잖아요.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인데도, 근데 무려 0.2,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준 것. 요것을 질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재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이 석재를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석이 엄청 크잖아요. 그것을 그냥 쪼갠 상태가 돌쪼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쇠매로 대강 다듬는 거예요. 그것이 혹두기 다듬. 그런 다음 조각할 때 우리 정으로 쪼잖아요. 정. 약간 이렇게 두껍게 오다가, 어떻게 그리죠? 두껍게 오다가 이렇게 얇게 생긴 정으로 이렇게 쪼아서 표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다듬이고요. 도드락 망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표면이 뾰족뾰족하게 생겼대요. 얘를 통통통통 쳐서 표면을 평활하게 만드는 것이 도드락 다짐입니다. 이것이 도드락 망치. 그리고 잔다듬은 날망치라는 게 있어서 일정 방향으로 찍어서 다듬는 거, 잔다듬. 그리고 Z버너라는 것은 우리 화강석 같은 경우에 이 동글동글한 입자가 있고요. 여기를 버너로 굽는 거예요. 토치 같은 걸로. 구우면 이 입자 동글동글한 부분이 팝콘처럼 튑니다. 표면을 팽창시켜서 요철을 만드는 방법.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버너구이, Z버너. 반대로 금강사나 카보런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숫돌입니다. 숫돌을 이용해서 물과 같이 연마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갈기입니다. 자, 석재의 표면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혹두기는 쇠매로 쳐서 대강 다듬는 거 맞고요. 정다듬은 정으로 하는 거 맞고요. 잔다듬은 날망치로 하는데, 카보런덤은 여기 물갈기 하는 거잖아요. 틀렸고, 도드락 다듬은 도드락 망치. 돌출된 2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2가 돌출되어 있어서 통통통 쳐서 표면을 정리해 주는 것이
도드락 다짐이었습니다. 자, 마름돌 거친 면에 돌출부를 쇠매 등으로 쳐서 쇠매로 쳤어요. 그러면 혹두기, 내다듬이라고 하고 쇠매로 대강 다듬는 것, 이것을 혹두기라고 합니다. 자, 석제의 마지막입니다. 석제는 습식공법으로 붙이기도 하고 건식공법으로 붙이기도 해요. 습식공법은 이렇게 벽체에 돌을 붙이는데 몰타를 얹어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습식공법. 건식은 몰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앵커를 박아서 벽체에 앵커 박고 석재에 구멍 뚫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고정해서 구조체에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석재의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석재를 구조재로 사용 시에는 주로 인장재가 아니라 압축재로 쓰여요. 콘크리트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가공 시 요 면이 이렇게 된 것이 예각이에요. 예리한 각. 우리는 웬만하면 둔각으로 해주는 게 사실 좋아요. 틀렸고요. 특히 외벽, 특히 콘크리트 표면에 첨부형 석재는 연석을 피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경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석, 단단한 거. 연석을 하면 잘못하면 부러져가지고 떨어진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중량이 큰 것은 높은 곳에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낮은 곳에 해야지 덜 위험하고, 높은 곳에는 좀 가벼운 거, 잘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기들 쓰는 이 욕실 타일을요, 요까지만 붙여달래요. 요까지만. 여기 괜찮아요. 붙여도 돼요 했는데 혹시 불안해서 안 되겠다. 타일이 떨어지면은 다치니까 여기 아래쪽에만 타일 붙이는 걸로 부탁합니다 라고 했던 원장님이 있었는데, 높은 곳에는 아무래도 붙이는 게 좀 불리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